자, 이제 교재 56페이지 오신 다음에요. 그 제6호에 있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그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조금 몇 가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 보시면요. 나와 있지만 그 신앙 차이 같은 경우죠. 남편과 처 사이에서 신앙이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혼인관계에 대한 부분과 관계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6호에 있는 제6호 사유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우리 판례 입장이다 됐고요. 그 두 번째 이제 하나 사안 보시면요.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남편분이시고 그 다음에 B라고 하시는 분이 처거든요. 처인데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믿는 종교, 신앙이 있는데 이 종교 생활 자체에 대해서 A가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문제가 이제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뭐 혼인관계를 대충 하거나 뭐 자식들 양육을 뭐 대충 한 게 아니고요. 열심히 그 가정생활을 잘 하시면서 신앙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하시면서 생활을 충실하게 하시면서 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 처한테 너 신앙생활을 할래? 아니면 이거 할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양자택일이요. B가 이제 A가 B한테 양자택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거거든요. 해가지고 이제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만히 있었을 때 요 A라고 하시는 분이 재판상 이혼 청구했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부분인데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게 아니고요. 충실하게 하면서 신앙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막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B가 A한테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겠죠. A가 못하는 거고. 자, 이제 중요한 게 3번인데 3번에 보시면 다시 우리 교재 그 56페이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첫 줄에 보시면 그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생활하고 혼인생활을 소홀히 해가지고요. 이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해가지고 96무 8551 판례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이고요. A가 남편이고 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처인데 이 B처가 처음부터 그 특정 종교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하고 혼인관계가 쭉 가다가 갑자기 이제 B라고 하시는 처께서 특정 종교를 믿게 된 거예요. 제가 뭐 그 종교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뭐 할 필요는 전혀 없고 갖게 된 거예요. 되니까 두 번째 이제 그 믿고 난 다음에 조금 바뀐 거예요. 해서 큰 아들의 며느리였는데 제사 지낼 때 이제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 종교 때문에 못 지내겠다 해가지고요. 시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요. 시아버지하고 대판이라면 아시겠죠. 판례 말고 대판 싸웠고 또까지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가 갑자기 이제 그 초등학생이었던 아들 딸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무슨 5일 기도 간다고 가출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 A 같은 경우가 와이프를 되게 사랑해가지고요. 나도 그럼 한번 믿어볼게 해서 내가 1년 동안에 네가 믿고 있던 그 특정 종교의 교리를 내가 공부를 한 다음에 나도 이제 믿음이 생기면 같이 믿는 거고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면 너도 이제 그만둬라 해가지고요. B가 오케이 했어요. 그래 남편 니마 일단 안 믿어봐라. 1년 뒤에 안 믿어지면 나도 함께 그만둘게 했는데 A가 1년 동안 아무리 공부를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B처가 그럼 넌 믿지마 나 계속 믿어 라고 한 거예요. 더 나아가 이제 4번 해가지고 이 B처가 모르겠어요. 그 미성년자였던 그러니까 초등학생이었던 아들 딸한테 편지를 쓰기를 엄마가 이제 미안하다 엄마 여행 갔다 올게 그러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A라고 하는 남편이 이 B라고 하시는 분한테 재판상 이혼 청구한 거예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청구해버리니까 이제 당연히 1심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유가 인정되면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B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원심이 이제 A 청구에 대해서 인용한 거예요. 인용하니까 이 B 측에서 가지고 논리가 뭐냐면요. 야, 종교에 대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아니냐.
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냐라고 하면서 이해가 안 되죠. 상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종교를 믿는 거하고 당신이 A하고 계속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너 믿어라. 대신에 재판상 이혼해가지고 헤어져라. 해가 결국 이제 A 남편의 청구를 인용한 사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나 참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가정생활을 완벽하게 포기해버리면서 신앙생활에 매료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 B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A가 B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기억해서 문제 푸시면 크게 도움 되실 겁니다. 자, 다 하신 분들은 이제 57페이지 가신 다음에 은근히 어려운 게 7번이죠. 84공조 1, 2, 3, 4, 5, 6호의 관계인데, 그렇죠. 중요한 거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특히나 변호사 시험이 도입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원고 이제 사실한 게 한번 나중에 쭉 읽어보세요. 그 판례에 나오거든, 검색하면. 이제 원고 A가 처였었고, 이제 철학이 좀 그렇죠. 할머니셨고요. 78세였습니다. 피고 B가 이제 92세 아버님이셨고요. 할아버님이셨고. 그쪽에서 이제 그 결혼할 때부터 이제 B라고 하시는 분께서 돈이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와이프, 그러니까 할머니를 되게 구박하신 분이고, 옛날 그 분들 구박하고, 의처증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분을 제가 어떻게, 이 할아버님을 제가 까는 게 아니고, 판결 전문에 나오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있어가지고요, 이 A라고 하시는 할머니께서 이제 그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성당에 있는 신부님하고 불륜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성당도 못 나가게 한 거예요. 심각했죠. 심각했고. 그리고 뭐 돈도 안 주고, 뭐 폭행도 하고 막, 아무튼 뭐 좀 우리 할아버님께서 조금 심했습니다. 많이 심했습니다. 그 더 나아가서 이제 B라고 하는 할아버님께서 너무 A를 싫어하신 것 같아요. 내가 죽으면, 또 상속 공부하신 것 같아요. 내 재산의 3분의 2, 그러니까 배우자 1.5니까 3분의 2가 A한테 간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 할아버지께서 알고 난 다음에는 그럴 바에 내가 내 3분의 1을 내 처한테 줄 바에 사회에 하러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각종 대학에 전부 다 자기 생활비로서 남아있는 여생의 생활비로서 10억만 남기고 돈 많이 남기고 전부 다 대학 등에 전부 다 기부를 하신 거예요. 배째라. 사실 이거 유류분의 침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유류분 침해. 사실 있어요. 문제 보면 나중에 한번 풀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볼 거고. 그러니까 이제 A가 진짜 안 되니까 이제 A가 이제 B 상대로 해가지고 제2호에 있는 아기에 유기했다. 생활비도 안 주고 막 했다. 두 번째, 부당하게 대우했다. 맨날 구박했습니다. 뭐 빼었다면서 하면서. 3호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6호에 있는 거, 더 이상 나 이 할배하고 유지할 수가 없다.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해가지고요. 재판상 이혼을 이제 A가 청구한 거예요. 하니까, 맞죠. 원심이 판시하기를, 물론 할머니 참 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정중하게. 대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 두 분 나이가 78세고 92세니까, 이제 심정만 있으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요.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가 해가지고 이 원고 A님의 재판상 청구를 처음에 기각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대법원에 이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을 때, 그 다음 원심 판시하기를, 1심 있고 이제 2심 원심 판시하기를 방금 했던 2, 3, 6 중에 제6호 사유, 즉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더 이상 유지하기 진짜 어렵다라고 해가지고요. 제6호 사유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이제 인용을 하게 된 겁니다. 하니까 할아버님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임마 원심 너희 법관들아, 그 84공조 1, 2, 3, 4, 5, 6 있지 않냐. 그 중에서 먼저 1, 2, 3, 4, 5를 먼저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만 제6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너희 원심 판결 같은 경우는 2호, 3호에 대해서 그러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전혀 판단조차 하지 않고 바로 제6호에 근거해가지고 원고 A의 저 할만탕구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아버지 B께서 상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호, 3호에 대해서 판단 없이 바로 6호에 근거해가지고 왜 했냐 해가지고요. 상고한 겁니다. 하니까 대법원 판시인데, 자, 하나씩 84공조의 각 호의 집이지 않습니까? 해서 84공조를 보시면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쫙 더 할 말 있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 아는 분이 나왔는데,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각호의 지위인데, 6개의 재판상 원인이 있잖아요. 1, 2, 3, 4, 5, 6에서, 이 1, 2, 3, 4, 5, 6의 관계가 이제 무엇인가와 관련돼가지고, 크게 3가지의 대립이 있는데, 2차 시험 문제 풀 때도, 판례 입장만 잘 쓰시면 되지, 학설 대입까지 쓸 필요는 전혀 없는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 이른바, 독립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1, 2, 3, 4, 5, 6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러다 해가지고 이른바 1, 2, 3, 4, 5, 6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 사유이기 때문에 1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고 2호에 해서 청구할 수 있고 3, 4, 5, 6 개별적으로 재판상 이혼을 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소송물을 6개로 보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자, 이 1, 2, 3, 4, 5, 6호 사유까지는요 상호 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이 A라고 하시는 원고께서 1, 2, 3, 4, 5, 6 중에 3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했습니다. 근데 법관이 가만히 보니까 3호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데 더 이상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로서 제6호에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A가 3호에 근거해서만이죠. 36이 아니고 3호에 근거해서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에 법원 같은 경우가 알아가지고요. 제6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상호 교류라 상호 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3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했으면 3호의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까지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제6호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법원이 알아서 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6호에 근거해가지고 이혼 판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6호 사유가 인정된다 해도 A가 6호를 주장한 바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없고 청구 기각이 되는 겁니다. 제 말 알겠습니까? 자, 이제 반대로 김주수 교수님께서는 이른바 예시설이라고 하는 견해를 취하시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뜻은 참 좋은 견해이고 훌륭하신 견해인데 수험적으로 판례와 맞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수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6호에 있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사유라고 하는 제6호가 대해서 1, 2, 3, 4, 5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경우인지에 대해서 예시를 두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결국 1, 2, 3, 4, 5, 6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상호 각호끼리 상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서 요 견해에 의했을 때에는 상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시는 원고께서 3호에 근거해가지고만 재판상 이혼 청구했을 경우에도 6호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판례 입장에 의했을 때에는 정답이 아니니까 독립설에 근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인데 방금 봤던 그 할아버님의 주장이었죠. 야, 2, 3호에 대해서 판단 없이 왜 바로 6호에 대해서 하냐 하니까 받잖냐. 1, 2, 3, 4, 5, 6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이기 때문에 판단 순서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B의 주장 같은 경우는 아무런 견해 없다 해서 너 주장은 말합니다.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원심 판단이 옳다 해가지고 A의 청구를 이제 인용시킨 사건 되겠습니다. 제 말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57페이지 가시면 밑줄 2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금 봤던 판례에서 제가 앞부분에 말이 좀 안 맞는 게 소송이 2개에서 처음에 이제 A라고 하는 할머니께서 B라고 하는 할아버지한테 제일 처음에 이제 이혼소송을 제기하니까 원심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참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 A의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A가 이제 승질 나가지고 한 번 더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그때 할아버님께서 갑자기 친절하게 에이 할마탄 거 왜 그러냐 해가지고 하해를 시도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돈도 좀 주고 할 테니까 다시 돌아온나 했어요. 해가지고 할머니께서 이제 소를 취한 다음에 집에 오시니까 갑자기 무릎 꿇으라 그러고 반성문을 써라 그래가지고요 다시 소송을 제기한 거였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 제가 했던 설명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참, 가족법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남의 그 사생활적인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게 되게 고통스러워요. 자, 그래서 밑줄 친 분 보시면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이혼 사유에 대해서만 심판해야 하며, 그렇죠? 원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해서는 심판을 할 수가 없고 그 사유에 근거해가지고 이혼 명예훼손은 없는 것이다. 해서 보통 요즘에 이제 재판상 이혼 청구할 때는요, 어지간하면 1, 2, 3, 4, 5, 6 다 가지고 갑니다. 무조건 다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하나 잡힐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2번 가시면요, 원고가 이혼 청구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2, 3, 4, 5, 6 했을 경우에는 하나 골라가지고 청구를 인용할 수는 있는 것이다. 왜 주장했으니까. 문제없죠. 3번 가시면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의 문제인데, 일단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이제 파탄돼가지고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그 혼인관계가 이제 파탄된 이유가 A라고 하시는 분 때문에, 예를 들면 A가 술만 먹고 오면 와이프 B를 폭행해가지고 이 A라고 하시는 분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원인 제공자인 유책자 A, 그러니까 책임 있는 A가 대려 B라고 하시는 분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밑줄 보시면 파탄된 데 대해서 오로지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 A의 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재판상 이혼 청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그 입법주의에 의했을 때에는, 유책주의에 의했을 때에는 그렇죠, A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가 없을 것이고요. 네, 그죠? 파탄주의에 의했을 때는요, 유책, 무책 묻지 않고 혼인관계가 일단 파탄되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유책 배우자 A 같은 경우에도 파탄주의에 의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판례 같은 경우는요, 원칙과 이를 구분해가 보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해서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쭉 설명드리고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책 보면서 큰 틀을 해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서 책임 있는 A라고 하시는 분이 B라고 하시는 분한테 이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에 인용될 수가 있겠는가? 원칙적으로 여러분들 인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축출이혼의 방지죠. 축출이혼. 그러니까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B를 쫓아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B에게 폭행을 가했고 혼인관계에 대해서 파탄을 시키고 난 다음에 강제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게 되면 B라고 하시는 분이 전혀 원치도 않은 상태에서 축출 이혼 당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B를 보호하기 위해서 A의 재판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원칙이다. 그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A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B라고 하시는 분이 A한테 재판상 이혼 청구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 인용되겠죠. 말고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을 파탄시킨 A가 스스로 이혼 청구한 경우에도 그것을 인용시키는 것은 일종의 신의칙에 이제 반할 소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또 판례의 원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이 유책자 A의 이제 재판상 이혼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배척시키는 주된 이유는 B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전혀 이제 B를 보호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는요, 그런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해서 예배를 보시면요, 첫 번째 상대방 B에게도 이혼 의사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보복을 하기 위해서 또는 오기에 근거해가지고 끝까지 B가 이혼해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A라고 하시는 분이 잘못한 분이시고 B라고 하시는 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보복이나 오기라고 하는 것도 결국 배상을 청구해가지고 정당하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문제인 것이지 사적인 복수까지도 법이 보호할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B라고 하시는 분한테 객관적이고 명백한 이혼사가 있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면 A라고 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B가 더 이상 A하고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는데 불구하고 이혼을 절대로 해주지 않아가지고 A가 다른 여자 C하고 절대로 혼인을 못하게끔 보복하기 위해서 또는 오기를 부리면서 버티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B의 보호 측면과 큰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A의 재판상 이혼 청구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 더 확인할 거고 이제 큰 틀만. 두 번째, 이제 A뿐만 아니라 쌍방에게, 둘 다에게 이제 혼인 파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둘 다 가해자이고 둘 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정해줍니다. 해서 A하고 B가 가만히 보니까 50대 50밖에 안 돼요. 똑같은 경우거나 또는 A한테 잘못이 있는데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잘못을 많이 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좀 A가 가벼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미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파탄되고 난 뒤에 A한테 잘못 있었던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배척시킬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A의 잘못 때문에 A하고 B 사이의 혼인관계라고 하는 것이 파탄된 게 아니라 다른 사유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파탄됐습니다. 됐는데 파탄되고 난 뒤에 이제 A가 너무 괴로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에 가가지고 술 한잔 먹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3자하고 이제 연분을 맺게 된 경우에는 그 연분을 맺은 것 때문에 혼인관계에 파탄된 게 아니고요. 이미 파탄됐고 그 다음에 발생된 사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연분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가지고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배척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파탄되고 난 뒤에 발생된 사유 같은 경우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파탄되고 난 뒤에 A한테 연분 따위에 조금 잘못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최근에 우리 판례가 주로 이제 인정하죠. 해서 점점점 우리 판례가 이제 파탄주의에 이제 근접하는 게 A한테 진짜 그 재판사 A한테 잘못이 있긴 해요. 잘못이 있긴 한데 이미 A하고 B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돼가지고 나가지고 이미 그 부부관계라고 하는 실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46년 이상이죠. 46년, 그러니까 반평생이죠. 반평생 이상 이제 지속이 되었고 46년 지나고 반 현재까지도 유책자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라고 하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요, 즉 너무 시간 오래돼가지고 더 이상 혼씨가 전혀 완벽하게 돼가지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신의 측에 의해서 막을 필요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파탄주의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조금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과거 판례 중에 26년요, 이거 말고 과거 판례 중에 26년 지난 것만 갖고는 A의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이제 인용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과거의 판례가 있긴 하거든요. 있는데 좀 최신 판례에 근거해가지고 연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최신 판례에 근거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충분한 부분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안 된다. 1, 2, 3, 4 4개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큰 틀을 잡으신 다음에 기본서 보시면서 하나하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 오시면요. 기본서로 오시면 자, 판례 입장, 원칙 가번 해서 밑줄 축춘 이혼을 시인 결과가 되고 신의 측에 반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가 없다. 원칙. 나번 예외 가시면요, 상대방한테도 이혼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이다. 해서 첫 줄에 상대방한테도 인정이 되지만 단순 오기나 반감 등에 의해서 외부적으로만 이혼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의 의사가 전혀 없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 A의 이혼 청구를 할지라도 이를 배척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A한테 잘못이 있다는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지 않는다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B의 사적인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 예외고요. 자, 아래 판례 보시면요, 첫 줄에 상대방 배우자 B도 이혼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거나 이혼 반소 제기 꺽쇠 묶으시고요. 묶어두시고 하거나 옥이나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실제로는 혼인 계속에 대해서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등 그 이혼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 B한테도 그렇죠. 이혼 의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설사 A라고 하시는 분한테 잘못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A의 재판상 청구가 인용될 수가 있다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이 86무 28에 있는 그 이혼의 반소 해서, 그러니까 A라고 하시는 분이 B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A가 유책자죠. 유책자. 그래서 재판상 이혼 청구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니까 B가 A한테 반소로서 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자, 요 86무 28을 봤을 때에는 이혼의 반소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게 되면 어떻게 읽으면 그렇죠? 하게 되면 상대방 B에게도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전혀 없이 상대방 B에게도 이혼 의사가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읽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판례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반소로서 이혼의 반소를 한 것만 가지고는요, 이것은 B한테 그러한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참고사항에 불과하지, 참고사항에 불과한 것이지 결정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마치 참고할 수 있을 뿐인 것이지 B라고 하시는 분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것만 갖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이혼사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게 그 다음 나온 판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판례, 상대방한테 객관적 명백한 존재 여부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된 경우에서 1번 판례를 보시면요, 유책 배우자 A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서 이혼 청구한다. 알겠죠? 다른 사실 근거해가지고 반소로서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반소로서, 그러니까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것만 갖고는 상대방 B에게 혼인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오기 등에 근거해가지고 유책 배우자 A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다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96무 1호 판례가 맞는 판례죠. 그래서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것만 갖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겠지만 따라서 여기까지 될 수가 없다까지 기억하신 다음에 제 말들 아시겠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 98무 1호, 방금 읽었던 그 98무 1호는 이거예요. 1호는 이 A라고 하시는 이제 아버님이 계시고 B라고 하시는 어머님이 계시고 자식 뭐 D하고 F가 있는 거예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A 남편 되시는 분께서 술만 먹으면 뭐 B를 막 진짜 막 너무 심하게 막 폭행하시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죠. 하니까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B한테 하다가 안 되니까 협의상 이혼을 안 해준다고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A가 재판상 이혼이죠. 재판상 이혼을 또 청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 되시는 B가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 이혼에 응해주지 않으니까 이 A라고 하시는 분이 나쁜 사람이죠. 자기 와이프 보라고 자식들을 주패는 거예요. D하고 F를 주패는 거예요. 이혼 안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B가 어쩔 수 없이, 즉 판시는 좀 웃겨요. 부하고 부자지간에 의가 상하는 것을 볼 수 없어. 그죠? 부자지간에 더 이상 의가 상하는 것을 볼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B라고 하시는 분이 이혼의 반소를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A 측이 주장하기를, 야, 옛날 판례 봐라. 이혼의 반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상대방 B한테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의사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오기에 근거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조금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나의 재판상 이혼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라고 판례가 주장하니까 판례가 판시하기를 이러한 사유에 근거해가지고 부자지간에 의가 상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눈물 흘리면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 사유만 갖고는 어떻게 B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러한 오기 또는 보복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판례가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우리 기본서 5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판례,
그래서 이혼 반소 제기 꺽쇠 묶으신 다음에 참고 사항일 뿐이지, 그렇죠? 이혼 반소 제기만 갖고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다음 있는 판례에서 1번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렇게 두 개를 함께 읽어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8페이지 가봅시다. 가시면. 2번 판례 제일 위에 강통죄로 고소한 사실만 가지고는 객관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왜? 깜빵 갔다 온 다음에 그렇죠. 다시 또 인간이 돌아오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통죄 고소가 안 된다. 3번 사건 볼까요? 3번을 보시면요. 자,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강통죄 취소가 안 돼가지고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 고소한 배우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간통해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빠지게 한 A의 이혼 청구가 곧 인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까지 확인하신 다음에 잠깐 볼까요? 3번 또 재밌는 사건인데 재밌는 건 아니죠. 그래서 A라고 하시는 분이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라고 하시는 분이 처예요. 처인데 이 B 처도 조금 만만치 않으신 분이었던 게 그 시아버지인가 시어머니 손가락을 부셔가지고 골전상을 입히신 분이었습니다. 이 처 되시는 분도. 그러니까 이제 A라고 하는 남편께서 이제 좀 혼인생활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이제 시녀하고 이른바 내연관계 해가지고 좀 A도 좀 웃기죠. 원래 자기가 그러니까 일하고 있었던 도시에 있었던 집에서 자기 새끼들하고 B라고 하는 처를 다른 도시로 이사를 보낸 다음에 자기는 계속 거기 살고 있으면서 C를 불러가 C와 함께 동거 생활을 한 거예요. 알겠죠? 이 사실을 3년 동안 B가 빡 보고 참았어요. 참다가 하다도 안 되니까 요 B라고 하시는 첫께서 A한테 첫 번째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즉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번째 강통죄로 고소한 거예요. 강통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강통죄 고소해가지고요.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이 고소에 근거해가지고요. A라고 한 남자가 징역 1년, 6개월인가? 징역 6개월이겠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이제 1년, 집행유예 1년 선고를 받고 잠깐 깜빵에 있다가 가석방으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가 이제 판결 도중에 있다가 나왔는데 A가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 B라고 하는 처가 재밌는 게 좀 마음 바뀐 거야. 나 그냥 이제 A하고 살아야지. 이 처께서 남편이 이렇게 이제 징역 6개월 선고받고 한 뒤에 B가 나 그냥 A하고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요 이혼 소송을 치아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안 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A는 미칠 지경이죠. 갔다 왔는데 B가 두부두고 있는 거야. B가 C가 아니고 그러니까 B가 웃으면서 요 사랑해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 남편이 이건 뭡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A라고 하시는 분이 B 상대로 해가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한 거예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다. 자, 이때 이제 판례가 판시하기를 그쵸, 네가 간통죄로 한번 갔다 왔다 할지라도 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네가 새로운 인간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취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처에게 그렇죠, 이혼 의사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B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널 사랑하는 것이지 단순 옥이나 보복에 근거해가지고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요. 살아라 해가지고 이제 A 남편의 이혼 청구를 이제 네가 혼인관계에 대해서 파탄관계에 대해서 유책자이기 때문에 너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해가지고 청구 기각시킨 사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남자분들 그렇죠, 이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인생 골로 갑니다. 꼭 기억해서 공부하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판례 볼게요. 이제 유책자 갑과 상대방 을 사이에서 참 재밌는 거죠. 잘못한 갑이 이제 와이프한테 내가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되 아주 이상해요. 을은 갑이 내가 다른 분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요때 이제 이 을의 의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요, 그만큼 널 사랑하는 거다. 그렇죠. 그만큼 널 사랑한다. 너가 다른 여자하고 함께 살고 있어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하고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 을녀의 마음 아니냐 해가지고요. 한 줄 밑에 이혼은 할 수 없다. 같이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너랑 헤어질 수는 없다고 하는 을의 의사를 하는 걸 불가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한테 객관적 명백한 의사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밑줄 옥이나 보복적 감정에 근거해가지고 불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널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감너의 재판상 이혼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판시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2번 가시면요, 쌍방한테 다 책임이 있는 경우다 해서 원고 A가 더 가볍다면 원고 청구가 인용될 수 있고, 둘이 똑같은 경우에도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가 있을 것이다. 3번 가시면요, 이미 다른 원인에 근거해가지고 A하고 B 사이에서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되고 난 다음에 원고한테 잘못이 있는 것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가지고 원고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배척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해서 그 밑에 판례 볼까요? 혼인관계가 완벽하게 파탄되고 난 뒤에 있는 이 가지고는요, 따질 것이 아닌 것이다. 이해되시죠? 4번 가시면요, A하고 B 사이에서의 실체가 완벽하게 끝났을 경우에도, 그렇죠, A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해서 아래 판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판례가 점점점 파탄주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딱 끊어서 제가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파탄주의로 가고 일단 가놓고, 그렇죠, 배우자 B에게 이제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금을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읽어볼게요. 별거 상태가 46년 이상 됐고 이미 각자 따로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A하고 B하고, A는 이 동네에서 B는 이 동네에서. 읽어봅시다.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별거하면서 갑은 병가 만나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형성했고요. 그 후에 갑과 을 상태가 46년 이상 돼가지고 완벽하게 더 이상 그 누가 봐도 그 속칭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도 서로 모르는 관계까지 한 거예요. 됐을 경우에는 해서 각자 생활 관계가 됐을 경우에는 되자 갑이라고 하시는 분이 을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읽을게요. 갑과 을의 혼인은 혼인 본질에 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됐고 명백하죠. 그 혼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이며 혼인제도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 이념인 신의칙에 지었을 때에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에 있었던 갑의 유책성이 반드시 갑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로 남아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즉 비록 갑한테 혼인 파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조금 많이 이제 없었다. 따라서 갑과 을 같은 경우는요, 84공조 제6호에 근거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갑한테 과거에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갑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이제 인용시킨 사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59페이지 가시면요, 재판상 이혼 청구 절차에서 1번 조정중 심차 확인하신 다음에 그 프린트 가소법 가나 다라 마 있지 않습니까? 꺼내신 다음에 나류 사건에서 제4호를 보시죠. 제4호 4번을 보시면 재판상 이혼 보이시죠? 암기하신 다음에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가나 다라 마에서 나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나다 마니까 소송이고 전치주의가 적용된다까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재판에 의한 이혼은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협의 이혼 시지 않습니까?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 의사 확인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요, 재판상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판결 선고 확정되었을 때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추후에 이루어지는 이혼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혼 신고라고 하는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혼이 되는 거니까 창설적 신고인 것이고, 그렇죠.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혼 효력이 발생돼 버리니까 그 뒤에 신고하는 것이니까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아래에 있는 판례 별표 뭐 한 2개 치시고, 진짜 중요한 판례지요. 2개 치시고.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견인이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구불산자를 대리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안전 한변이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인용되기 위한 본안 판단에서 요건은 무엇인지 그 2가지에 관한 문제인데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서 흥분 좀 안 하고 그냥 설명드릴게요. 정말 저는 이런 거 보면 막 미쳐버릴 것 같아, 승질나서. 사건이 2개 있는데 둘 다 요건 효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일단 먼저 우리 기본서에 없는 판례 2009무 3656 똑같은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둘 다 그 남편이 이제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일방이 이제 바람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일방이. 그래서 2009무 365 보시면 이 A라고 하는 남자분이 계셨고요. A의 이제 어머니 C가 계셨고요.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그 48세까지 혼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효자셨는데 어머니 C가 조금 이제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이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그 결혼 안 하시다가 그 포크레인 모시는 분이었거든요. 2004년도 12월 달에 이제 B녀하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2006년도 2월 달에 사고가 있어가지고요.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이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B녀가 2007년도 10월 달에 시어머니 C하고 진짜 심하게 대판 싸우고 난 뒤에 물론 그 싸우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B라고 하시는 분께서 남편을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으면 C가 싸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나오진 않지만 그러니까 대판 싸웠겠지. 그 뒤에 바로 친정으로 가가지고요. 남편 A의 뭐 간호 이런 거 전혀 뭐 생각도 없고 또 D남하고 간통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C 모가 화가 나가지고 A를 대리해가지고 B한테 재판상 청구를 한 겁니다. 할 때 첫 번째 이제 B녀 촉이 이제 항변하기를 야 A가 재판상 이혼 청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C 너 맞죠? C께서 너 했겠죠. C 너가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냐 해가지고요. B녀가 이제 C는 나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본안전 항변을 먼저 했고요. 만약에 재판상 이혼을 C가 청구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우리 사이에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없다라고 이제 B가 또 본안 항변한 거예요. 하니까 판시하기를 본안적 항변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후견인 C가 금치산자 지금 같은 경우는 피성년 후견인이죠. 당신은 금치산자 피성년 후견인을 대리해가지고 B에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해가지고 소제기를 인정했고요. 본안 판단할 때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A가 재판상 이혼 청구한 게 아니고 후견인 등이 대리해가지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는요. 본인 A가 직접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경우와 똑같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인 A가 재판상 이혼을 직접 청구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A한테 여러분들 이혼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니까 A가 B한테 소를 제기했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본안 판단을 할 때 A 본인이 직접 B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관은 A하고 B 사이에서 8사공조에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원인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A라고 하는 원고한테 진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있으니까 소를 제기했겠죠. 근데 그러한 법리는 A라고 하시는 분이 직접 재판상 이혼 청구한 게 아니라 지금 사안처럼 대리인 C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쓰일 수가 없죠. 그래서 본인 말고 대리인 C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했을 경우에는 8사공조에 있는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끊으신 다음에 B라고 하는 와이프가 막 부정행위를 하고 막 강통을 해요. 그래도 남편 A가 B를 사랑해요. 그러면 재판상 A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구하지 않겠죠.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A하고 B가 재판상 이혼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죠. 따라서 C라고 하는 대리인, 특별 대리인이 소를 대신 제기했을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A라고 하는 식물인간인 상태인 A한테 이혼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추정까지 됐을 때에만 재판상 이혼 청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해서 본인이 직접 제기한 경우 말고요. 대리인, 특별 대리인 C에 의해서 소를 제기했을 때에는 덧붙여가지고 A라고 하시는 분한테 유로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됐었던 거예요. 제가 알겠죠? 하면서 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시는 분에게 그 누가 봐도 그렇죠. 재판상 이혼 의사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상한 게 없어요. 다 맞아 들어가니까. 해서 꼭 아실 내용은 결론을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이거죠. 소 제기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특별 대리인이 했을 경우에는 8사 공조에 있는 재판상 이혼이 존재하면 된다 아니죠. 존재하고 덧붙여 이혼 의사가 존재가 객관적으로 추정까지 갔을 때에만 인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요 1번 더하기 2번이니까 직접 원고 A가 한 경우하고 비교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해서 한번 우리 그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본서 오시면 똑같은 판례입니다. 해서 밑줄 8사 공조 6호에 있는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 A, 식물인간 A한테 객관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줄 밑에 후견인 같은 경우는 대리해가지고 B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 A라고 하시는 분한테 그 의사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만 이하에 있는 문구에 의해서 처리가 이루어지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일 끝에 보시면 이런 모든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즉 그 누가 봐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A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 라고 인정될 수 있고 금치산자 A, 즉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지 아니해가지고 진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까지 판단됐을 경우에는 본안 판단 하에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본 게 이 판례 입장입니다. 같은 판례예요. 그런데 사건 번호 2009무상과 확인하신 다음에 요 판례의 결론은 달라요. 화면을 보시면 논리는 똑같아요. 근데 결론이. 그래서 이 판례 보시면 방금 읽었던 판례인데 이 A라고 하시는 남편분께서 제조 자판기 만든 회사의 사장님이셨습니다. 해서 C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A의 아버지이자 B의 시아버지죠. 저는 이 판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요. 2005년도에 이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습니다. 빠지자. A의 주식을 양수를 받는 건 뺄게요. 그거는 뭐 어떻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빼고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평소에 이제 A하고 형 동생 하던 같은 회사 직원하고 이 처 B가 이제 간통을 했고 그 사실을 이제 A의 시동생, 그러니까 A의 동생이죠. 시동생이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칵 지원 뒤집어졌죠. 그래가지고 이 A의 남편, 그러니까 A의 아버지이자 B의 시아버지였던 C라고 하시는 A의 아버지께서 이 B라고 하는 처한테 재판상 이혼 청구한 거예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거예요. 근데 조금 앞에 사안과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방금 앞에 봤던 2009무 3652 같은 경우는요. 이 B라고 하시는 분께서 심하게 다투고 A를 전혀 간호하지 않고 그냥 친정으로 가가지고 간통한 거예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B 처가 A 남편을 조금 간호를 하면서 간통을 했다는 차이가 조금 있어요. 제 말 알겠죠? 했는데 똑같은 논리로 전개했어요. 하면서 똑같은 거에서 이거죠.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A라고 하시는 그 식물인간 상태에 계신 분께서에게 이혼 의사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면
인용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똑같이 하면서 다만 이 사안의 경우에는요 시아버지 B 씨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요 기각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되는데 이게 없다고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 보시면 피고 B의 부정행위는 한 번에 지나지 않았으며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회사와 관련해 가지고 좀 싸웠죠. 그러니까 재판상 이혼시켜버리면 나중에 A가 사망했을 때 상속이 누구한테? 그렇죠. 배우자 B한테 안 가겠죠. 해서 회사의 그런 경영권 관련돼 가지고 시댁하고 엄청난 싸움이 있었으나 원고인 A에 대하여 B가 배우자의 지위에서 간호하는 도리는 충실히 했다고 봤어요. 과연 그 다음에 3번만 만들어 남편 A에게는 그 누구보다 배우자 B의 보살핌과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 B라고 하시는 성께서 좀 많이 우시면서 저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진짜 열심히 간호를 하겠습니다 라고 각오가 있다고 하는 바 법관의 마음을 울린 거야. 더 나아가 이 A하고 B 사이에서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도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A에게 이혼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C 측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기각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모르겠어요. 남편이 신문에 빠져가지고 3년 뭐 지난 것도 아니고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완벽하게 모르는 분도 아니고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A의 호영호재하던 동생하고 간통을 한 이런 부분들을 과연 이렇게 볼 수 있는가 참 의미 많은데 아마 문제 풀 때 결론 자체에 대해서 묻지는 않을 거니까 요거를 잘 기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충분히 이해되실 것이고 다시 이제 우리 기본서 가시면 3번 이혼 신고 보겠습니다. 보고 됐고요. 4번 가시면 이혼서 도중에 A 또는 B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해가지고요. 1번에 보시면 재판상 이혼 청구권, 2번에 보시면 분할 청구권, 그 다음 페이지 3번에 보시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권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해가지고 하나하나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서 59페이지 그 제일 끝에 있는 목차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끝에 보시면 종료한다. 2번 또 제일 끝에 보시면 종료한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가시면 3번 목차 정신적 고통에 대한 청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끝에 객관적으로 됐으니까 양도나 상속 승계가 이루어지니까 샤프로 종료하지 아니한다 라고 메모를 하신 다음에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자 소송에서 소송 계속 중에 소장 부본이 상대방한테 송달이 되고 난 다음에 원피고 일방이 사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민소법 기본기 잠깐 봅시다. 그러니까 소송물이라고 하는 게 청구라고 하는 것이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는 경우다. 예를 들면 A라고 하시는 분께서 B라고 하시는 분한테 3천만 원짜리 채권이 있음에 근거해가지고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다가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했을 때에는 3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C라고 하는 상속인한테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C 같은 경우가 이른바 소송 수개를 해가지고 이제부터 C가 그냥 B하고 계속 싸우면 되는 거예요. 해서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중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절차를 수개해가지고 계속 소송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지 종료하지가 않겠죠, 여러분들.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이번에 보시면요, 소송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심적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이 될 수 없는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보세요.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을 하게 돼도 그 A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C라고 하는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이죠. 수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사망했다. 또 C한테 수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피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원피고가 없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소송 결국 일방만 B만 남게 되기 때문에 바로 종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 일반 민사소송법상 논리가 똑같이 그냥 쓰이는 거예요. 가소송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가지고요. 자 보시면 2번
중에 원고 A가 사망했고 이제 원고 A한테 상속인 C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분이 필요하니까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C한테 상속이 될 수 있겠느냐. 즉 A라고 하시는 분이 B라고 하시는 분한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가지고 계속 중에 있다가 A라고 하시는 분이 사망했을 때 수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느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경우는 1심권이기 때문에 상속인한테 상속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수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수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B만 있고 원고가 없는 거야. 따라서 종료하게 된다. 됐죠? 따라서 법원 같은 경우가 A가 사망한 사실을 간가 몰라가지고요 판결을 선고했다 할지라도 당연 무효 판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종료한다. 수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수계된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안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재산 분할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상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약간 대립이 있긴 한데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돈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속성 자체는 이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적 입장입니다. 상속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발생이 이루어지는 권리입니다. 즉 이혼의 성립에 의해서 발생이 이루어지는 권리예요. 따라서 A라고 하시는 분이 B한테 재판상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A라고 하시는 분께서 사망을 하게 되면 방금 봤지만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하는 권리 같은 경우는 수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종료해버리고 종료해버리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된 게 아니니까 재산 분할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발생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C한테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발생조차 하지 않으니까 상속될 대상이 없는 거죠. 상속될 대상이 없는 거죠. 대상이 없는 거죠. 역시 수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함과 동시에 함께 종료가 이루어져 버립니다. 제 말 알겠죠? 해서 결국 1번, 2번 둘 다 결국은 상속인 C한테 수계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자, 세 번째 볼 건데 각종 신분행위에 근거해가지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약혼 떠올려 보신 다음에 원칙적으로 양도승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미 계약이 성립했는데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또는 소제기가 되고 난 뒤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까지 우리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자,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혼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불법 행위에 근거해가지고 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A하고 B 사이에서 반드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권리예요. 즉 A하고 B 사이에서 이혼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고통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알겠죠? 2번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는 이혼 성립이 필요하겠지만 고통에 대해서 배상 청구하는 것은요. 반드시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될 필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소제기를 통해 가지고 A라고 하시는 분이 나 B라고 하시는 분한테 배상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표시가 되었다면 방금 봤지만 소제기가 됐으니까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발생도 했고 상속도 이루어지니까 상속인 C한테 수계가 이루어지겠죠. 해서 3번 같은 경우는요.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C한테 수계가 받으면서 됐습니까? C가 계속 소송을 유지하는 것이지 종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알겠죠? 해서 이게 잘 나오는 게 A라고 하시는 분이 1번, 2번, 3번 전부 다 소로 제기를 했습니다. A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문 끝에 전부 다 소송 수기가 안 되니까 종료한다. 틀렸죠. 1번, 2번까지는 종료하고 1번, 2번까지는 종료를 하고 종료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수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종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지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부하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에도 항상 1번 재판상 이혼 청구하는 권리, 2번 분할 청구하는 권리, 3번 고통에 대해서 하는 권리, 이 세 가지를 항상 구분해 가지고요 문제를 풀어주시면 절대 틀리지 않고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0페이지 가시면 60페이지 나머지는 밑줄 친 부분을 읽으시면 되고요. 그 제일 위에 있는 참고에 있는 밑줄 읽어볼게요. 자,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에 의해서 발생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올 여지가 전혀 없다. 뒤에서 또 한 번 더 배우실 겁니다. 따라서 한 줄 밑에 이혼 자체가 종료하게 되면 이혼의 성립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종료가 이루어진다. 왜? 발생조차 한 바가 전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복습할 때 이제 이 1번, 2번, 3번을 정확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재심소송 같은 경우는 내일 볼 거니까 일단 1번, 2번, 3번 딱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시간 들어오실 때 이 내용 보고 한번 읽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하면 함께 헷갈리니까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1, 2, 3 정리하시고 재심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가신 다음에 이혼했을 때 효과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친자 관계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해서 미성년자인 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A하고 B가 이혼했을 때 친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1번을 보시면요. 결정에서 115페이지라고 메모하시고요. 친권자의 결정이라고 하는 목차에다가 115페이지라고 메모하신 다음에 그때 가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배울 테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만 보시면 됩니다. 사항에 보시면 혼외자가 인지가 된 경우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혼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우선 협의가 우선이죠. 1차적으로. 협의할 수 없거나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서 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미성년자 자의 복지를 위해서, 복리를 위해서 친권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협의가 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경우랄지라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1항, 사항이죠. 사항에 보시면 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혼이 있다. 그러면 이 인지하고 이혼은 뭐냐? 제5항을 볼까요?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인지 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직권에 의해서 정하겠다. 혼인 취소, 재판이고요. 재판상 이혼, 재판이고요. 인지 청구 소, 재판이고요. 그렇다면 제5호에 있는 이혼이 재판상 이혼이니까 제4항에 있는 이혼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협의 이혼이죠. 협의 이혼. 그죠? 그리고 제5항에 있는 인지 청구의 소가 뭐냐면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강제 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즉 아버지께서 인지를 안 해주니까 강제로 인지 구하거든요. 그렇다면 5항에 있는 인지 청구의 소가 강제 인지니까 4항에 있는 인지는 뭐겠습니까? 임의 인지. 즉 아버지께서 자진 의사에 근거해 가지고 인지를 한 거예요. 해서 임의 인지. 그래서 임의 인지 같은 경우에는 제4항의 문제인 것이고 강제 인지 같은 경우는 제5항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항에 있는 혼인 취소, 재판상 이혼, 강제 인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법원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질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그 사태 자체를 바로 알 수가 있으니까 바로 직권에 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말고 이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는 신분행위가 아니고요. 법원의 판결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를 먼저 하고 그렇죠. 협의가 최우선인 것이고 두 번째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가지고 가정법원이 정하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민법 조문 볼 때 요게 잘 나와요. 직권 또는 청구했을 때 요 청구의 여러분들 의미는 뭐겠습니까? 뭐겠냐 하면
이미 인지가 이루어지고 협의 이혼할 때 그 A하고 B 사이에서 미성년자가 있는지 없는지, 즉 친권자의 지정이 필요한 자가 있는지 없는지, 더 나아가서 A하고 B 사이에서, 특히 같은 경우에 사이에서 이 친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가정법원이 당연히 알 수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렇죠.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죠. 그럼 모르면 직권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 뒤 나온 이 청은 뜻이 뭘까요? 뜻이 이른바 직권 발동의 의미예요. 가정법원님아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바로 직권 가지고 해주세요 라고 직권을 발동시키는 겁니다. 제 말 알겠죠? 해서 항상 이미인지 협의용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협의가 최우선이고요. 협의할 수 없거나 안 됐을 때에는 직권으로 청구인 것이고, 혼인 취소, 재판상 이용, 강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가정법원 개입이 있으니까 바로 직권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요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조문 천천히 읽으시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건 친권자에 관한 문제이고, 이번에 보시면요, 양육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 837조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민법은 친권자하고 양육에 관한 부분, 즉 양육자에 관한 부분을요 분리해가지고 개별적인 조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친권 같은 경우에는 909조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고, 양육 같은 경우에는 837조 이하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 같은 경우에도 판시하기를 친권자하고 양육자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민법 자체가 분리를 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교재 62페이지를 보시면, 62페이지 그 제일 위에 보시면요, 제일 위에 친권과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될 수 있다. 민법 역시 양육과 친권을 따로 조문을 두고 있다. 알겠죠? 따라서 양육에 관한 협정이 있었을 때에는 친권자는요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 개 다른 문제니까.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다시 이제 우리 교재 61페이지 가신 다음에 837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부터 보시면,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제가 왜 그 문구 넣은지 아시겠죠? 친권자 결정의 민법제 909조에 있었을 때에는 협의 이혼 같은 경우는 제4항이고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는 제5항이기 때문에 협의 이혼과 재판 이혼이 따로 분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양육에 관한 부분 같은 경우는요, 협의든 재판상이든 똑같이 1항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해서 어느 경우든 양육 같은 경우는 협의에 의해서 일단 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진짜 어렵죠? 한 번 더, 친권자 같은 경우는요, 협의 이혼 같은 경우라면 협의가 최우선인데 재판상 같은 경우는 바로 직권상이거든요. 그런데 양육 같은 경우에는 협의든 재판상이든 관계없이 둘 다 일단 먼저 협의가 최우선입니다. 그 다음 협의할 때는요 반드시 그 밑에 있는 2항 1, 2, 3호가 반드시 담겨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해서 1호 보시면 결정해서 이혼하고 난 뒤에 양육자가 누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결정한 협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양육 비용도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1, 2호를 보시면요, 자, 양육자가 누구인가에 관한 문제하고 양육비의 문제는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즉 양육자하고 양육에 필요한 돈의 문제는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라고 하시는 분이 키우시고 B라고 하시는 분이 돈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3호에 보시면요, 자, A하고 B 사이에서 A라고 하시는 분이 C를 키우기로 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자식을 맨날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면접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할 건가 말 건가, 행사할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담겨 있는 협의가 필요한 겁니다. 해서 1호, 2호, 3호가 필요하다. 시간이 없네요. 3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협의된 내용이 자의 복리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에는 고쳐라라고 보정 명할 수 있고 직권으로서 바로 바꿀 수 있다. 4항 이하 부분은 좀 할 게 많은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앞부분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그 60페이지에 있는 밑에 있는 판례 재심 소송 그거 한번 꼭 읽고 오시고 다음 수업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